돼지국밥이 특별할 리 없다. 미국의 젊은 식문화 연구자가 한국 음식을 향한 편견 하나 때문에 자기 경력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돼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이유로 한국 음식을 과대평가라고 조롱했던 그는 부산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조리 이론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릇 안에서 숨쉬고 있는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연구자의 오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진실을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널리 퍼지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한국장 적어주시고 지금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로웰입니다. 34살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식문화 비교 연구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번 부산 방문은 제 논문의 핵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음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지의 식문화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 대중적 인기와 실제 음식의 가치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었죠. 한국 음식은 최근 몇 년간 지나치게 미화되었고, 그 이면에는 문화 마케팅이 있을 뿐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날은 2025년 11월 중순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습한 바람과 비린내였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냄새였죠. 부산시 문화관광과 담당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그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장아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9살이고 부산대학교 영양식품학과 대학원생이라고 했어요. 제 통역과 동행을 맡았다고 했죠.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연구 환경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할인이 몇 가지 설명을 했어요. 오늘 방문할 곳은 범일동이라는 지역이고 그곳에 오래된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 감흥이 없었어요. 돼지국밥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단순함을 암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돼지고기를 삶아서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건 기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나 복잡할 게 없는 구조였습니다. 프랑스의 콩피나 일본의 라멘처럼 오랜 시간 축적된 조리 철학이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범일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건물은 낡았어요. 간판도 화려하지 않았죠.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가게 이름이 쓰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무슨 특별한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인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죠.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냄새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돼지 삶는 냄새, 마늘 냄새, 뭔가 구수하면서도 무거운 냄새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코를 찡그렸습니다. 서양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거든요. 가게 안은 작았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였고 주방은 홀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조리 과정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죠. 주방 안쪽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가 최문식이었어요. 58살이라고 했죠. 키는 크지 않았고 어깨는 넓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할인이 제 소개를 했지만 최문식은 짧게 인사만 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조금 무례하다고 느꼈어요. 외국에서 온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할인의 안내로 주방 근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리 과정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최문식은 커다란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솥 안에는 돼지뼈와 고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계속 올라왔고 국물 표면에는 기름이 떠 있었어요. 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뭔가를 더 넣었습니다. 소금인지 뭔지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저었죠. 그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조리 과정은 단순하다. 재료를 삶고 간을 맞추는 것 외에 특별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복잡한 소스 제조 과정도 없고 정교한 플레이팅도 없었어요. 그냥 솥에서 고기를 건져내고 국물을 부어주는 게 전부였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음식이 부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지 말이에요. 최문식은 국물 온도를 계속 확인했어요. 온도계 같은 건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솥 옆을 만져보거나 김의 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현대 조리학에서는 온도 제어가 가장 기본인데 이 사람은 감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통이라고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방식일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손님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양복 차림인 사람도 있었죠. 모두 말없이 자리에 앉아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최문식은 그들과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그릇에 고기를 담고 국물을 부어서 내보냈죠. 손님들도 받자마자 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없고 대화도 없었어요. 그저 음식과 사람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이 광경이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이 사교의 공간이거든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기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모두가 고요했고 오직 먹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어요.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이 음식 자체가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65년 전부터 있었어요. 전쟁 이후 부산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시작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음식의 가치가 증명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오래된 방식에 집착해서 발전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그게 전통의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문식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부었어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냄새가 더 강해졌죠. 마늘과 돼지고기 냄새가 섞인 그 냄새는 제게 여전히 낯설었어요. 저는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국물의 색은 탁하다. 투명도가 낮고 기름기가 많다. 서양식 국물 기준으로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 제 관점에서 그건 사실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 국물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죠. 그런데 이 돼지국밥은 그 반대였어요.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제 노트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저는 누군가 이 음식을 변호하려고 하면 더 회의적이 되었을 거예요. 논리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최문식은 여전히 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고기를 건져내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썰기 시작했죠. 썰기 방식도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냥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칼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특별한 음식일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최문식이 제 앞에 국밥을 내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이었습니다. 국물 위에는 얇게 썬 돼지고기가 몇 점 놓여 있었고 파와 마늘이 보였어요. 밥은 국물에 반쯤 잠겨 있었죠. 저는 그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 음식은 특별할 리 없다. 단순한 구조, 정제되지 않은 국물, 기술적 복잡성의 부재. 모든 게 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제 논문의 핵심 주장은 옳다고요. 돼지국밥은
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숟가락을 그릇 가까이 가져갔어요. 김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뜨거웠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주변 손님들은 여전히 조용히 먹고 있었고, 최문식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리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국물 속으로 넣었습니다. 이 음식이 세계적으로 특별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첫 숟가락을 뜨기 직전까지도 말이죠.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제 예상과 전혀 다른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뜨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죠. 혀끝이 얼얼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물의 질감이 낯설었습니다. 걸쭉하지도 않고 묽지도 않은 뭔가 중간 어디쯤에 있는 농도였어요. 서양식 육수처럼 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림처럼 무겁지도 않았죠. 제가 지금까지 분류해온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맛은 더 이상했어요. 짠맛이 강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죠.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뭔가 복잡한 층이 느껴졌어요. 돼지고기 맛만은 아니었습니다. 뼈에서 우러나온 듯한 깊은 맛이 있었고 마늘 향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죠. 그런데 그게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맛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고기를 씹었어요. 식감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질기지 않았지만 너무 부드럽지도 않았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에서 국물 맛이 배어나왔죠. 마치 고기 자체가 국물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식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서양 요리에서 고기와 소스는 분명히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뭐가 주재료이고 뭐가 부재료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이번엔 밥과 국물을 함께 떴어요. 밥알이 국물을 머금고 있었죠. 입에 넣자 밥의 텁텁함과 국물의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밥이 국물 맛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밥 때문에 국물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다른 맛을 희석시키는데 여기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먹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이질감은 커졌어요. 맛있다거나 특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았죠. 제가 배운 미식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 그릇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음식이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고개를 들어 주방 쪽을 봤어요. 최문식은 여전히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다시 솥에 부었어요.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물을 계속 뒤섞는 이유가 뭘까요?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에 적으려다가 멈췄어요. 뭘 적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최문식이 손 옆에 쌓인 뼈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고 무거워 보이는 뼈였어요. 그는 그걸 솥에 넣고 다시 뚜껑을 덮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 뼈는 육수를 낼 때만 쓰고 나중에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뼈를 추가하고 있었어요. 이미 끓고 있는 국물에 새 뼈를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모순된 감정을 느꼈죠. 할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익숙하지 않네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산에서는 이렇게 끓입니다 라고 짧게 말했죠.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뭘 물어야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국밥을 먹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숟가락을 뜨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국물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식지 않았죠. 김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데 이 국밥은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릇이 두꺼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국물 자체가 열을 오래 보존하는 구조인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기를 한 점 더 집어 먹었어요. 이번엔 지방이 많은 부위였습니다. 입에서 녹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느끼하지 않았어요. 지방 특유의 무거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국물이 지방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국물이 지방의 질감을 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이게 우연인지 의도된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을 봤어요. 모두 빠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죠. 한 손님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최문식에게 짧게 인사했어요. 최문식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없었죠. 저는 이 광경이 여전히 낯설었어요. 음식과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들은 말이 없는 걸까요? 다시 주방을 봤습니다. 최문식은 이번엔 칼을 들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 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었죠. 그는 칼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썰기 방식이 일정했어요. 두께도 정확했죠. 저는 그 칼질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마치 수십 년 반복한 동작처럼 보였죠. 저는 그게 단순한 숙련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이번엔 국물만 떴습니다.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켰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부드러웠어요.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분명했죠. 이 국물은 배경이 아니었어요. 주인공이었습니다. 고기도 밥도 국물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각 재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기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육수는 맑고 깨끗해야 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해야 한다. 각 재료의 맛은 구분 가능해야 한다. 그게 제가 배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국밥은 그 원칙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물은 탁했고 재료들은 서로 섞여 있었고 구분이 모호했죠. 제 기준으로는 잘못된 구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이 음식을 평가할 수 없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옳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냥 다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제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은 과대평가되었다. 그게 제 가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가설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최문식이 새로운 손님에게 국밥을 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이었습니다. 손님은 받자마자 바로 먹기 시작했죠.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먹을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이들은 왜 이 음식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특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제 그릇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먹었어요.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 음식이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뭔가가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지식이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설명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숟가락을 들 때마다 불안은 커졌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뜨거웠고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관성이 있었죠.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서양 요리에서 이런 안정감을 얻으려면 정밀한 온도 조절과 정제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국밥은 그런 과정 없이 이 안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지막 숟가락을 뜨기 직전 저는 멈췄습니다.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고 밥알 몇 개가 떠 있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맛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구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그릇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릇을 비우고 나서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할인이 물었어요. 더 보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리 과정을 좀 더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할인은 최문식에게 한국어로 뭔가 물었고 최문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솥은 생각보다 컸어요. 지름이 1미터는 넘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뼈와 고기가 가득했고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김이 계속 올라왔죠. 저는 그 솥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제대로 관찰했습니다. 국물 표면에는 얇은 기름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층이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았어요. 저는 왜 그런지 궁금했죠. 최문식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떠서 다시 솥에 부었어요. 그 동작을 여러 번 반복했죠. 저는 그 행위를 지켜봤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국물을 뜨는 위치가 매번 달랐거든요. 한 번은 가장자리에서 떴고 한 번은 중앙에서 떴어요. 그리고 붓는 위치도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방층을 일정하게 만들지 않으면 맛이 달라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방층이 왜 일정해야 하는 걸까요? 서양 요리에서는 지방을 걷어내는 게 정석이거든요. 깨끗한 육수를 만들려면 기름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방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유지를 넘어서 조절하고 있었어요. 최문식이 불 조절기를 만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돌렸어요. 불꽃 크기가 조금 작아졌죠. 저는 그 변화를 봤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죠. 국물이 끓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거품이 올라오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최문식은 잠시 그 상태를 지켜보다가 다시 불을 조절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키웠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계속 불을 바꾸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라멘 육수 제조법이 떠올랐어요. 일본 라멘의 육수는 강한 불에서 오래 끓여 유화시킵니다. 뼈에서 나온 콜라겐과 지방이 섞이면서 걸쭉하고 뿌연 국물이 만들어지죠. 그게 일본식 기술이에요. 저는 그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국밥 국물은 달랐어요. 뿌옇긴 했지만 라멘만큼 걸쭉하지 않았어요. 유화된 것 같으면서도 분리된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중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최문식이 큰 집게로 뼈를 하나 건져냈습니다. 무거워 보이는 뼈였어요. 그는 그걸 옆그릇에 담았죠. 그리고 새로운 뼈를 솥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며 의문이 들었어요. 뼈를 교체하는 시점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육안으로 봐서는 뼈의 상태가 거의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최문식은 망설임 없이 특정 뼈를 골라 꺼냈어요. 뭔가 기준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솥 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뼈들이 층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오래 끓인 뼈가 있었고 위쪽에는 비교적 새로운 뼈가 있었죠. 그 사이에 고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치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구조였죠. 각 층에서 우러나는 맛이 다를 테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민 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국물 색깔도 계속 변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더 탁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았죠. 오히려 밀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스톡을 떠올렸어요. 프랑스 스톡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하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 국물은 정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최문식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옆에 있던 통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소금이었어요.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었죠. 다시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계량도 하지 않고 맛만 보고 간을 맞추다니요. 이건 재현 가능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감에 의존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감에만 의존한다면 매번 맛이 달라야 하는데 아까 먹었던 국밥은 완벽하게 안정적이었거든요. 제 기존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불 조절, 뼈 교체 시점, 지방층 관리, 간 맞추기.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물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모순을 느꼈죠. 체계가 없어 보이는데 일관성이 있었어요. 측정이 없는데 정확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할인에게 물었습니다. 불 조절을 왜 자주 바꾸나요? 할인은 최문식에게 물어봤고 최문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할인이 통역했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기름이 분해되고 너무 낮으면 맛이 안 우러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럼 정확한 온도는 몇 도인가요? 최문식은 온도계를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온도를 아는 걸까요? 다시 물었습니다. 뼈는 언제 빼나요? 할인이 다시 물어봤고 최문식이 대답했어요. 색깔 보면 알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색깔이요? 어떤 색깔인데요? 저는 솥 안뼈들을 봤지만 색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어요. 모두 비슷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최문식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걸 그는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리 방식에는 제가 모르는 체계가 있다고요. 단순한 감이나 습관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제가 배운 서양식 조리 체계와 완전히 달랐어요. 온도, 시간, 비율 같은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체계였죠. 그럼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문식이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솥바닥 쪽에서 국물을 떴어요. 그리고 표면에 부었죠. 저는 그 동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국물을 순환시키고 있었어요. 위아래를 섞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었죠. 왜요? 대류 때문인가요? 맛 성분의 분포를 조절하는 건가요? 저는 가설을 세워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최문식은 묵묵히 그릇을 준비했어요. 고기를 썰고 밥을 담고 국물을 부었죠. 그 과정은 빨랐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리듬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어요. 각 동작이 다음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건 기술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어떤 기술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뭔가 기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펜을 들고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불 조절이 중요하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뼈를 층으로 배치한다? 그것도 관찰일 뿐이죠. 저는 현상을 보고 있었지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각들은 있는데 그림이 안 보였습니다. 다시 솥을 봤어요. 국물이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뼈가 흔들리고 있었고 지방이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양 요리 용어로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요리 용어로도 안 맞았어요. 이건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한국만의 체계였죠. 하지만 저는 그 체계의 언어를 모르고 있었어요. 최문식이 불을 또 조절했습니다. 이번엔 더 약하게 줄였어요. 국물이 잔잔해졌습니다. 거품도 줄어들었죠. 그는 그 상태를 잠시 지켜봤어요. 그리고 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김이 빠져나갔죠. 왜 뚜껑을 여는 걸까요? 온도를 낮추려는 건가요? 아니면 수분을 날리려는 건가요? 저는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알아낼 것 같았어요. 손에 잡힐 듯 했죠. 하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끄러졌어요. 제가 한 발짝 다가가면 답도 한 발짝 멀어졌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보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제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관찰이 아니었어요. 다른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언어가 필요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이해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문턱을 바라보며 갈증만 느낄 뿐이었죠.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식당은 조용해졌어요. 최문식은 주방에서 정리를 시작했고, 하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적은 내용들을 다시 읽었어요. 지방층 관리, 불 조절, 뼈 교체 시점, 국물 순환, 흩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의미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시 읽으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 조각들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층을 관리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불 조절이 필요하고, 불 조절은 뼈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했어요. 모든 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계별 조리법이 아니었어요. 순환하는 체계였죠. 끝이 없는 고리처럼 각 요소가 다음 요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양 요리는 단계적이에요. 재료 준비, 조리, 완성.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죠. 그런데 이 돼지국밥은 달랐어요.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물은 계속 끓고 있었고, 뼈는 계속 교체되고 있었고, 맛은 계속 조절되고 있었어요. 최문식이 손 옆에서 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끓인 뼈들이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종류별로 분리했죠. 큰 뼈, 작은 뼈, 관절 부분.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며 깨달았어요. 뼈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걸요. 큰 뼈는 국물의 기본 맛을 만들고, 작은 뼈는 농도를 더하고, 관절은 젤라틴을 제공했을 거예요. 단순히 뼈를 넣는 게 아니라 조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프랑스 요리가 떠올랐어요. 프랑스 스톡도 여러 뼈를 씁니다. 하지만 한 번에 다 넣고 한 번에 다 걸러내죠.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일본 라멘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끓여서 유화시키고 완성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돼지국밥은 달랐어요. 뼈를 계속 교체하면서 국물을 유지했죠. 완성이 없었습니다. 아니, 완성이 매 순간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서양과 일본의 육수는 향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허브를 넣고 채소를 넣고 향신료를 넣죠.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국밥은 반대였어요. 최문식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거하고 있었죠. 잡내를 없애고 불필요한 기름을 걷어내고 거품을 제거했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본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복잡함을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재료, 정교한 과정, 세밀한 측정. 그게 기술의 증거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식 국물은 정반대였습니다. 단순함이 기술이었어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능력, 본질만 남기는 능력? 그게 진짜 기술이었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할인에게 물었어요. 이 방식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바꾸지 않았다. 개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었죠.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이 음식을 단순하다고 봤죠.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양 기준에 맞지 않으니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제 기준이었어요. 이 음식은
다른 체계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체계를 모를 뿐이었죠. 최문식이 솥뚜껑을 닫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국물이 여전히 끓고 있었어요. 그는 불을 아주 약하게 줄였죠. 하룻밤 동안 천천히 우러나도록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국물은 끝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손님들이 먹은 국물도 내일 손님들이 먹을 국물도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단절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맛이었죠. 그때 이해했습니다. 돼지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요. 이건 생존의 기술이었어요. 전쟁 이후 부산에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었죠. 제한된 재료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먹여야 했고, 빠르게 제공해야 했고, 값싸게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맛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효율과 기술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어요. 밥과 국물의 조합도 이해됐습니다. 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요. 밥은 국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요. 국물은 밥의 맛을 입히죠. 서로를 완성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합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설계였죠. 누가 설계했을까요? 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지혜였을 겁니다. 저는 제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과대평가되었다는 가설. 그 가설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죠. 제가 평가 기준을 잘못 세웠던 겁니다. 서양 기준으로 동양을 재고 프랑스 기준으로 한국을 잰 거였어요. 당연히 맞지 않았죠. 하지만 맞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가치가 있었어요. 최문식이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를 닦고 칼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모든 동작이 차분했죠.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안에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 안에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봤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가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었어요. 저는 최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이 통역을 준비했지만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했죠. 최문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최문식은 알아들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두웠습니다. 범일동 골목은 조용했어요.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다고요. 확신이 무너졌고, 편견이 깨졌고, 새로운 이해가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같은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죠. 한국 국물 문화의 기술적 체계.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국물 조리는 첨가가 아닌 제거를 통해 본질에 도달하는 기술이다. 펜을 멈추고 그 문장을 읽었어요. 맞았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배운 거였어요. 논문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은 폐기할 거예요. 대신 한국 음식 문화의 독자적 체계를 연구하겠다고 결심했죠. 돼지국밥을 중심으로요. 이 음식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으니까요. 생존, 효율, 기술, 공동체, 역사. 세계 음식 문화 연구에서 이만한 주제가 또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이었어요.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국밥집이 문을 열고 있을 거예요. 솥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을 거고 손님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겠죠. 그 평범한 일상 안에 이런 깊이가 있다는 걸 저는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그 식당에 갈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요. 일주일 동안 매일 갈 계획이에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최문식은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손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언어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연구는 이제 시작이었죠. 저는 한국 음식을 이해하기 위해 부산에 왔지만
결국 이해한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건 한 그릇의 돼지국밥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끓는 국물, 김이 오르는 그릇, 최문식의 손, 조용한 손님들. 그리고 제가 처음 숟가락을 들었던 순간이요. 그때 저는 이 음식이 특별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봅니다. 한국 음식은 기술입니다. 깊고 정교한 기술이에요. 저는 그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